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2,74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뭔가 시원스럽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이런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루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다우지수는 역사적인 4만 포인트를 달성했고 일본 중화권 증시도 뜨겁고요. 자, 글로벌 증시의 이런 호황 속에서 우리는 또 비껴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반템포가 늦을 뿐 결국 우리도 랠리 행렬에 동참할 것인지, 자, 월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기수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네. 2,700 선을 넘지는 못하네요. 계속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내내 아마 모든 이런 매체들 보시면 눈치 보기 장세라는 표현들을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마 눈치 보기를 할 건데, 사실 근데 눈치 보기를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좀 네, 아쉬운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뭐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못 드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뭐 오늘 여러 가지 뭐 희망적인, 요즘에 사실 유행하는 단어 중에 럭키비키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고가는 못 가더라도 네. 순환매가 또 재밌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 그런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면 일단은 바닥은 잡힌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도 많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메뚜기처럼 매매하기 좋은 장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황 팀장님 상당히 힙한 용어를 쓰셨습니다. 네, 원형적 사고. 네, 예. 멋진 용어를 이렇게 또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연습이 하신 게 그거였군요. 네, 예. 황 팀장님, 예. 뭔가 또 멋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저요. 저 갑자기. 예, 자 오늘 뭐 시장을 좀 보시면 국내 시장은 약간 그래도 조금 실망하는 그러한 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도 물론 실적 발표가 한 흐름이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정말 엄청난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서도 미국의 실적 발표는 이어지고 있지만 월요일, 화요일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많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전부 다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뭐 여러 전력기기 관련된 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아마 향후 우리나라 국내 시장하고도 커플링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날지가 좀 관심사일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6월이 되면요 더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있잖아요. 네. WWDC가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지속적인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조정은 최고의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IBA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미국 시장과 같이 접목을 해서 또 국내 시장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현선 팀장님,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코스닥이 아쉽죠. 일단 아쉬워요. 아까 국내 시장 얘기하셨죠. 거래소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근데 오늘 거래소 상승한 게 왜 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내내 무슨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만 안 간다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에 울고 웃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막상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을 띨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순환매 단에서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올 때 조금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시장, 그리고 개별 종목단 보시면은 오늘 밑에서 꽝꽝꽝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거는 지난주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엔솔 이런 큰 주식을 보긴 하지만 작은 종목들도 밑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성격을 봤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네. HLB가 오늘도 하한가를 쳤죠. 아까 잠깐 장중 얘기 드리면 아침에 하한가가 잠깐 풀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0만 주 이상의 하한가 잔량이 있는데 그걸 몇 분 만에 잡아먹고 꽝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 시장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아 보였다? 네. 아. 올라올 때는 네. HLB가 올라올 때 코스닥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어느 정도 할 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있다가 하한가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장이 또 줄줄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HLB가 풀리면 코스닥도 빠졌다 올라오게 될 거고 지난주에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닥 엄청 열받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늘 이틀째 그럼 일종의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바뀐 다음에 점 하한가 시작할 때마다 바로 하한가로 시작한 점 하한가가 3번 정도면 저희 거의 끝난다고 저희가 약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오늘 이틀째잖아요. 그럼 내일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후에는 오늘 플레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일종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거래대금 코스닥이 오늘 거래대금이 8조 2천억 나왔거든요. 9조 대 나오다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거의 2%대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부장이 조용히 있다가 2시부터 꽝꽝꽝 치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황 팀장이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시장에 돈은 있구나. 있는데 눈치라기보다는 눈치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눈치가 아니고 저스트 인 타임으로 내가 얼만큼 나이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장을 그 타이밍을 보기 위한 투자자들만 이렇게 눈을 부리켜하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정말로 소부장 종목들 추세가 이렇게 깨졌던 종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요. 오후에.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좋아 보이는 소부장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게 1시간 만에 시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종합을 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다른 미국이든 신고가 미국 3대주 다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뭐 유럽도 신고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좀 룰이 있어요. 코리아만의 룰이 있습니다. 근데 코리아만의 룰이 언제 깨졌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깨졌었습니다. 계속 올랐으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신입사원 입사해서 코로나 전까지 한 15년 차까지 됐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 룰로 계속 매매를 해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룰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지는 시기, 우리 옛날의 룰이 계속 정착되는 시기, 이게 지금 저는 계속 보여요. 결론 그냥 조금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일 HLB 하한가가 풀린다면은 네. 저는 코스닥 좀 굉장히 괜찮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조금은 분위기를 좀 보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은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또 빠져서 끝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우리 시장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빠졌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장의 룰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그 원형적 사고로 해보자. 원형적 사고 예, 오늘의 네. 히트네요. 히트 정말. 네. 황 팀장님 선물에서 외국인이 오늘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흐름을 보면 네, 상당히 많이 샀다가 또 팔았다가. 네. 그죠. 그러니까 선물에 의해서 어떻게 좀 네. 좌지우지되는 수급상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의 현물을 보면 정말 재미없는 하루를 보여줄 수밖에 없죠. 결국 현물에서는 주식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70억 매도,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한 500억 정도 매도인데 사실 뭐 시장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한국 지수는 외국인이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올해 계속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선물 때문에 변동은 있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계산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0조 샀더라고요. 이렇게 뭐 종목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한국 주식을 20조 샀어요. 대부분 뭐 반도체나 자동차, 금융주겠죠. 그런데 그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수는 지금 이제 바닥은 계속 잡아가는 구간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파생으로 우리나라 지금 사실 공매도로 주식에 이제 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물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을 선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물의 영향력이 사실 과거보다 공매도 이전보다 금지 이전보다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이죠.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크게 매도가 없었죠. 매수도 없었지만. 근데 장중에 선물에서 12,0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장 막판에 조금 덜어내서 오늘 플러스 8천 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번 만기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누적으로 만기 이후에 한 5만 계약 선물 누적 매도 가게 되면 거의 바닥이고 3만 계약에서 4만 계약 사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목에 찼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8천 계약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중립까지 올라왔어요. 중립까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제 방향성을 또 방향성을 조금 이제 확인하겠네요? 위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선물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외국인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에 들어왔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HLB가 하락을 했을 때 네. 예전 같으면 아까 박현상 팀장님이 그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좀 느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전에는 바이오 하나가 사고 치면 다른 바이오 다 쓸려 내려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보면 HLB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항암제 쪽으로 다른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바이오들 좀 그냥 성장주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센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바이오 망가지면 에이 이거 안 됐으니까 다른 것도 안 되겠지 하고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리가켄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른 바이오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오는 한 축으로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다. 그 생각은 여전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목요일 날 한번 급등했다가 금요일 날 급락한 거잖아요. 물론 HLB가 영향이 좀 있었고 네. HLB가 코스닥 150에 들어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닥 150이 4%가 빠졌고 150 레버리지는 8% 이상 빠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또 반대로 급락이 있으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예상대로 나와준다고 하면 그게 목요일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안 가서 짜증나서 홧김에 매도하는 우를 범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더 사진 않더라도 손절이라던가 주식 비중을 지금 있는 주식 비중을 억지로 줄이는 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줄이는 건 상관없는데 굳이 막 내 주식 안 해. 네.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런 스타일의 지금 그런 심리의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박 팀장님도 수급상으로는 괜찮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 목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수급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급, 현물 수급이면은 분위기만 살짝 바뀌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때문에 170억 매도, 코스닥 500억 매도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황 팀장님 힌트 중에서 목요일 날 만약에 엔비디아가 잘 나왔어요. 저희 출근할 때 한번 확인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갈까 이거예요.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장중에. 그런데 제가 물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여태까지 패턴상 그 섹터가 잘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기존에 갔었던 종목들이 잘 갑니까? 낙폭과대가 잘 갑니까? 낙폭과대가 잘 갈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급 상황 자체가 어떤 걸 팔고,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신고가 난 종목 테크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 시장 투자자들이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있는 거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낙폭과대를 한 번 더 매매할 거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내가 황 팀장의 의견과 결을 같이 하는데 내 반도체 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신고가 나는 거 2-3개 있는데 내 건 땅굴 파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면 바로 낙폭과대 반도체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쪽을 가는 걸로 갈아탔을 때 그럼 2번 거꾸로 매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포머가 올 수 있고 조금 뭔가 애매한 구간, 그리고 지수도 방향성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 경험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요. 올라올 때가 안 좋습니까? 올라오고 횡보할 때가 안 좋습니까? 올라올 때 횡보할 때 지금처럼 이 구간에서 매매를 거꾸로 해가지고 계좌가 망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좀 약간 영민하게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목요일에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이거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기존에 들고 계시던 반도체 주들 중에서 네. 많이 빠져서 이걸 지금 던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엔비디아를 보고 하더라도 늦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엔비디아가 빠져서 진짜로 시장과 반대의 경우로 나오면은 같이 빠지겠죠.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실적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면 어떤 반도체주가 오를 거냐.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한 반도체주들이 먼저 오를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의 패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를 들고 계신 반도체주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한 전략이 이틀 정도는 좀 보시더라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장을 보면 다우지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다우지수 4만 포인트를 네. 역사적인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전반적으로 이제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M7이 시장을 끌고 나갔고 점차 매크로 환경도 좀 불확실성이 거쳐져 가고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좋아지고 이게 지수로 지금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혜주도 점차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지금 상황은 사실 뭐 여러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이제 넘고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태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사도 괜찮겠느냐, 이게 얼만큼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네, 물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한다면 지금의 실적 발표의 트렌드는 무조건 가이던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출이든 EPS 성장률이 어떻다, 뭐 저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도 네. 가이던스가 조금이나마 깨지게 되면은 그냥 폭락을 나오는 그러한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컨퍼런스 콜에서 그 기자들이 뭐 가만히 두지 않겠죠. 엄청나게 큰 질문 공세를 할 텐데 그 질문 공세 하나하나에서 아마 올해의 방향성이 뭐 분명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또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되 성장의 둔화가 되는 부분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지금 성장률 보게 되면은 58%밖에 성장 못했네. 우리는 65%를 보고 있는데 네. 예, 이러한 약간의 간극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약간 요동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예민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매크로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과거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 12개월 동안에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졌더라. 그 상승 모멘텀은 약 8.2% 정도가 상승을 줬더라라는 그 과거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이러한 지수들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IB에서는 월가에서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뭐 좋을 것 같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넷이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시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더하기 실적 가이던스까지 네. 시장의 기대치를 아주 충족 더하기 플러스 알파까지 나와줘야 근데 이게 나와줘야. 또 네. 반증하는 게 뭐냐면 이만큼 저희가 또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는 또 조금이나마 또 아니에요. 있으면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부정 탈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국내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증시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대기 자금이 많은 걸 가지고 아까 우리 박 팀장님이 또 해석을 하시는 거는 너무 이걸 이제 그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상당히 여유를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이런 이벤트들, 엔비디아 실적을 더하기, 뭐 연준 의사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요. 지금까지 그랬고 일단 이런 대기 자금의 경우는 일단 지수가 한 번은 크게 올라야지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신고가가 지금 2,800 정도 이상은 넘어야지. 지금 대부분 2,800 넘자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넘게 된다면은 저는 한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2,800이라는 지수대 자체는 삼성전자 한 4%대만 한번 올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와 간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 올라온 만큼의 3분의 1 정도만 올라더라도 지수 2,800 갈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거 갈 때 분위기는 외국인 수급이 땡겨주고 지금까지 패턴상 외국인들 현물 잘 안 땡기거든요. 선물로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이 땡기면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름다운 지수대가 나오게 될 텐데 네. 저는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는 그런 지수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나온다기보다는 엔비디아도 잘 나오고 이번 주 엔비디아 끝나고 FOMC 회의록도 발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회의록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지 그것이 가는 분이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대부분 분들이 이거예요. 지금 시장을 좀 봤을 때 종목들이 오늘 간 종목이 내일 간다라고 확신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냥 끊어가는 경우죠. 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서 이제 장 간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분위기 형성되면은 종목 안 팔고 그냥 둘 겁니다. 더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제가 한 2, 30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주식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근데 너무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응이 너무 어렵죠. 빨리 변하면. 대응이 어렵죠. 어려운데 상방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게 좀 말이 또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순환매 장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순환매여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도 가는 것만 가고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네. 아주 확실한 편차가 큰 이런 장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이런 장세가 참 뭐라 해야 될까? 주기도 짧아지고 네. 대응이 참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아요. 오늘도 반도체가 막판에 좋기는 했는데 네. HBM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아까 테크윙 같은 종목들 있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 정말 신규로 진입하기 무섭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금 다시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안 되는 반도체들은 여전히 또 밑바닥에서 잘 안 되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낸드와 HBM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 낸드 하반기에 굉장히 좀 SSD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주가는 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HBM 쪽으로 또 기세를 몰아서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식을 있는 주식을 내가 손실 나고 있는 주식을 굳이 억지로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 생각하지만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주식들의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네. 저는 그냥 위에 있는 거를 샀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두 분이 조금 약간 네. 생각이 약간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약간 네. 추세 추종이고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약간 그 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센 놈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얘가 대장이다, 얘가 미인 대회에서 미인이다라는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경제 방송이나 나와서 얘기하면 사실 매크로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많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 시장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매매해 보시는 게 전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박은사 사장님, 그러니까 과대낙폭이 튀어오르는 시장이 있고 가는 말이 더 가는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의 매매 스타일 차이예요. 매매 스타일 차이. 뭐가 옳고 그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스타일의 문제다. 차이인 거죠. 박 차장님. 네. 네. 반박을 좀. 스타일 제가 차이라고 싸움 했는데 붙이려고 바로 하는 건 반박. 아닌데. 네. 오늘 로보라는 로봇 관련주가 상한가를 쳤어요. 쳤는데 기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빠지다가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상한가를 쳤거든요. 물론 회사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빠지다가 오늘 상한가 치면 대부분 이럴 때 빠질 때 패턴은 윗꼬리를 달고 하루에 안 가거든요. 네. 그냥 지금 시장의 특징이 가는 거, 신고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빨갛고 많이 오르고 있는 거에 흥분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 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저기 신고가 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가는 쪽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날에 충실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시장도 최근 며칠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럴 거다, 내일도 그럴 거다 아니죠. 시장이 항상 바뀌니까는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고 긍정적인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시장 여건이 좋아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세게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물 매수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같이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 우리 개인들이 이 수급의 주체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 타이밍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인 건데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개인들도 관심이 많을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인데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이 투자 설명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거다.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거다. 일부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일부라고 하게 되면은 뭐 코스피 200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코스닥 15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일부 대형주 위주로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뭐 악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를 보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되어 있는 하지만 네. 실적, 특히 이제 숫자로 찍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기대감을 좀 올라왔던 그러한 섹터들이 뭐 일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6월달에 글로벌적으로 어떠한 호재가 또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공매도 이제 일부 재개가 뭐 한시적으로 약간의 좀 일부 변동성을 줄 수 있으나 다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러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사실 그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투자자들이 얼만큼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가가 이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우리가 기대감으로 좀 고점이 되어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섹터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공매도 일부 재개 방침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도 두 분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사실은 오늘 매매하느라고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어떻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못 해봤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공매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죠. 있는데 최근에 공매도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가는 종목은 너무 가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예. 가는 종목이 너무 가는 예, 이유가 그러니까 네. 일부를 어떻게 보면 그 밸류보다 더 크게 가는 종목들을 누를 수 있는 그 가격 형성 기능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적정 가치로 보다 더 가는 종목들을 누를 수도 없고요. 근데 그건 그랬다 쳐요. 왜냐면 올라가면 우리 투자자 좋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빠진 종목들이 쇼커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듣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도 아무런 수급 없이 줄줄줄 새서 막 2달 연속 빠지는 종목들. 네. 중간에 반등 하나도 없이 2달 연속 빠져요. 이게 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공매도 좀 있었을 때는 쇼커보드 일어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받쳐주고 나오고 반등하죠. 이런데 매수세 자체가 아예 실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공매도 금지를 할 때 물론 여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막상 우리 계좌 안에서 봤을 때 정말로 줄줄줄 새는 종목들 때문에 제일 힘들거든요. 대부분 투자자한테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조금 내서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70%예요 지금 계좌에. 그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혹은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요,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지수는 그냥 글로벌 시장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안 간다라는 것보단 네. 일부 섹터, 일부 종목에 따라 국한된 거고 우리 입장은 그 안에서 어떤 내 전략을 짤지 이걸 고민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고요. 공매도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안 갔다라고 하면 네. 해지 이제 금지를 했을 때 사실 일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은 지금 더 많이 올라가져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거고 우리나라 지수도 사실 계속 묶여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초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때 잠깐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했다가 다시 사실 그것보다 더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매도 우리 사실 그때 공매도 금지를 할 때도 과거의 금지 사례들을 들어드리면서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진 않았다. 통계적으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더라도 뭐 공매도 재개를 하더라도 조금 뭔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된 다음에 해야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저희 같이 현업에서 일하는 저희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과 같은 편에서 사실 매매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박대상 팀장 전화.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들도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도 피해받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였어요. 올라갈 때는 다 해피해요. 다 해피합니다. 내 종목이 밸류에 오버슈팅 나오면 너무 좋죠. 네. 근데 꼭 무조건 내 종목에 다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꼭 이 종목은 이 정도면 정말 락바텀이다. 정말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 했는데 왜 이게 더 내려가지 하면서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정말 포모가 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즘에 보면서 이제 국장은 안 된다. 대한민국 국장 안 된다. 그 말씀들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하는 건 하되 좀 약간 제도적인 보완을 좀 철저하게 전산과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을 한 다음에 하면 조금 더 네. 외국인들이 사실 신뢰도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시는 거는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그죠? 네. 반대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다 같은 편이니까 그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밸류업 관련된 소식도 같이 전해졌죠. 사실 이제 글로벌 IR 행사였기 때문에 왜 우리 한국 코스피가 매력적이고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할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홍보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저PBR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고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 팀장님. 네. 그러니까 저PBR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런 네.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PBR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 섹터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좀 느낌일 수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의 드라이브가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기변에 깔려 있는 건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주 환원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기업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권고 사항으로 맡기는 그 자율적인 어떠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실망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HLB에 관련된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 또는 파두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네. 작년에 되면은 여러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가 그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밸류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미미하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네. 사실 SG 증권발 주가 조작 다들 아시는 정말 라더견 사태 네.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년 만에 보석 석방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7천억대, 8천억대 거의 1조 원 가까운 그러한 이 어떤 주가 조작을 일으키고 나서 그 정말 피눈물 느끼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예, 아직도 그게 회복이 되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경제적 살인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확고한 또 신뢰성이 있는 또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인 또는 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강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어찌 보면 좀 강압적인 그런 스탠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 일개도 투자자로서 이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견고하게 좀 밀어붙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우리 박 팀장이 개인적으로 좀 더 강력한 어떤 유인책, 모멘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주셨는데 밸류업 관련된 주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오늘 시장에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박 차장님. 일단 주말 사이에 그런 밸류업 관련 IR 행사를 했고 네.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외국인들이 그 IR 행사를 듣고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서는 계속 밸류가 특히 은행, 보험, 증권 관련들이 계속 외국인 매수 들어올까 보는 게 핵심 포인트를 생각을 합니다. 네. 판단은 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제도적으로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맡겨보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은행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은행주가 최근에 좋아요. KB금융 신고가 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어요. 최근에 홍콩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홍콩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때문에 작년 1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때 2조 정도에 되는 충당금을 쌓았는데 네. 지금 7월 지금부터 상한이 될 수 있는 7월 정도부터 될 수 있는 그 ELS 만기가 된 ELS는 만기 상한할 때 손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빠르게 기본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긴 하죠.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2조 원의 맥스가 2조 원의 손실 그 충당금이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홍콩 H 지수랑 은행주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험주는 같이 안 움직이다가 지난주 한 목요일 그때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PER이 2배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적과 같이 연관돼야 되는데 막상 미래 실적에 연관될 수 있는 충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올라 상승을 했다. 그러면 지금 IR 행사도 했고 네. H도 좋고 그럼 더 좋은 게 뭐가 될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살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올해 말까 들고 갈까? 이런 지금까지의 뭔가 그 저기 내용을 좀 네.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밸류업주 네. 잠깐 차익을 많이 보셨다면 수익을 보셨다면 네. 실현을 하신 후에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보는 게 나을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올해 연간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는 맞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밸류업 볼 때 일본 사례를 사실 많이 참고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이제 이런 밸류업과 관련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게 2014년이에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게 2014년부터였고 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했는 게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이제 ROE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이제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소형주들도 효과를 보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단기 아이디어로 돼서 뭐 사실 올 연말에 ETF와 관련된 이벤트도 좀 있고 관련된 이제 상품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ETF 형성됐을 때 우리 패시브 자금 보는 것처럼 ETF 형성될 때 단기적으로 수익 확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효과들도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기대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지금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뭐 이제 자동차 섹터들도 그렇고 지금 밸류업으로 2월 달부터 계속 엮여서 올라왔던 섹터들은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작은 종목들로 온기가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대형주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를 하나에 또 받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너무 중소형주들 너무 성장주만 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좀 대형주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최근에 금융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변동폭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현대차도 3~4%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코스닥이 사실 뭐 코스닥 중성주 사서 막 시가총액 2~3천억 사서 1조에 팔면 막 3배, 4배, 뭐 10배에 가는 그런 짜릿함도 있지만 정말 주식 맘 편하게 하시려면 자동차나 은행주 그리고 지금 증권 주식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뭐 하반기 금리 인하하고 나면 증권사들이 채권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이 다 채권 평가 이익으로 바뀔 텐데 나중에 내년이든 내후년 가면 네. 그럼 그런 부분들 장기 투자하기 참 좋은 위치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밸류업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로 속해 있는 섹터들을 파고 들어가면 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은행은 박혜상 팀장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이디어, 뭐 증권은 증권대로 다 좋은 아이디어 투자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들이 허무맹랑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하나의 올 한 해를 지배할 수 있는 또 내년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하나를 관통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반찬이 많아야 집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반찬 메뉴 중에 하나가 이 저PBR 밸류업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1분기 실적이 이제 끝났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희비가 엇갈렸죠. 희비가 엇갈렸고 일단 우리 박 팀장님 1분기 네. 실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견고했던 1분기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지금의 뭐 미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적 발표 기간에는 뭐 당연히 기업 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업 단에서 이게 가이던스에 가장 집중하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뭐 금리 정책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컨퍼런스 콜 때 어떠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나, AI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나, 또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나, 여러 가지 그러한 워딩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내면에 너무나도 불확실한 어떤 방향, 뭐 물론 확실한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최근에는 좀 너무나도 또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너무너무 네. 괜찮은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저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가 IB에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저희 또 경주만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중국 시장이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내수가 사실 엄청나게 부진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수출로 통해서 많이 상쇄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좀 꾀했다면은 지금의 내수 시장이 다시 좀 화랑이 불고 있다. 특히나 여행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렇게 우리가 뭐 비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우리 팀장님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힌트가 뭘까?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소위 뜨는 스타들이 있었잖아요. 네. 몇 가지. 네.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박찬희님께서는 뭘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일단 음식료와 전력기기 두 개는 히어로가 됐죠. 히어로. 네, 라이징 스타. 예, 히어로가 됐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리 시장의 트렌드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트렌드가 지금 당장 끝난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논의되고 학습되고 변화하는 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료기기도 포함이 됐죠. 화장품 의료기기 여기까지 이 큰 세 섹터가 지금 나름 주도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다른 종목들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뛰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견딜지 안 견딜지는 그 다음 몫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냐면 2분기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 컨콜을 하고 레포트가 나올 때 2분기 힌트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힌트들을 가지고 다음 분기 때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스터디는 꼭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봐보세요. 지금 최근에 게임주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습니까? 컨센이 미리 빠진 상황에서 마이너스 50억이 아니고 흑자전환 했다고 해서 크게 올랐거든요. 이거는요 실적 개선이 아니고요. 컨센이 너무 눌린 겁니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더 갈지.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예측보다 더 많이 나온 뭐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음식료가 갈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 너무 강하게 실적 발표 시즌을 했는지는 저는 약간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과하게 반영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약간 스토리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곧 시작이 되거든요. 또 그러면 그것에 맞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스터디하고 일부 추세 추종을 유지하되 밑에서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홍 팀장님. 1분기 실적 보시면서 딱 눈에 띄었던 큰 어떤 그림으로 거 보면 네.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한 5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예상대로 나왔던 게 한 10%, 쇼크 나온 게 한 40%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온 실제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도 우리가 많이 밀려서 한 2,600대 정도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이 기조가 사실 올해 2분기까지도 이어지는 거고 이번에 식품 주식들, 인플레 영향을 제대로 받던 뭐 라면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 화장품 주식들 이런 거 보면 그 기세가 2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고 연간으로 계속 보면 반도체는
좀 정도의 차는 있긴 합니다만 상반기에 HBM 있지만 하반기는 D램이나 또 낸드까지도 레거시 쪽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가 조금 더디더라도 하반기는 분명히 일단은 3, 4분기까지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때 네. 9월 달에 이제 올해 연내 이제 2번 인하할 건데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하할 때 이게 경기 둔화가 다가올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실적이고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 다 토해낼 수 있는 2018년과 비슷한 상황이 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약간 뒷얘기이고 일단 지금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에 좋았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2분기까지도 이어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 관점이라 보면 결국 지금 주가 좋은 놈들이 좋은 주식들이 2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지 않을까.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사실 테마주나 중소형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사실 많이 있겠죠. 근데 아직 뭔가 전반적으로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다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황 팀장님 네. 견해는 1분기에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던 음식료주,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았기 때문에 네, 네. 그 좋았던 섹터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뭐 정도 좀 약간 탄력은 둔화될 수 있는데요. 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힌트들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많이 얘기는 했지만 연준 의사록도 나오고요. 또 하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사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찬물을 끼얹었던 건 또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이었고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지난주죠. PPI, CPI 발표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넘어갔잖아요. 네, 잘 넘어왔어요. 잘 넘어왔고. 근데 이제 이 5월 회의록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시간 타이밍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회의는 아마 좀 매파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의 어떤 CPI 발표는 그 생각보다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안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 회의록을 지금 우리가 좀 겪게 되면 또 이제 약간의 매파적인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많은 연준 의사들의 그 일정도 많이 있고 뭐 많은 스피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나오는 그 성향을 좀 보게 되면 약간 좀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스틱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좀 오피니언 리더로서 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약간의 좀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두 분께도 이번 주 네. 이제 마지막 이건 알고 짚고 가자라는 부분 마지막 당부사항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막상 미국과 유럽과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장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매몰돼 있어요. 주식이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혼자 매몰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은 내가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계좌에. 내가 뭘 어떤 걸 할 수 있는 뭔가 매매거리 할 수 있는 내가 활동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수익을 내든 뭐든 하는데 그냥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여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시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현금 만들자고 말씀드리는데 플러스 난 거 현금 파는 것도 현금이지만은 마이너스 난 거를 일부 줄이는 것도 현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계좌상에 좀 약간의 안전판을 좀 만드시는 게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 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이번 주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선물 여전히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나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한번 종목을 좀 수익 실현해서 좀 챙겨가는 전략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승인이 불발된 HLB 그룹주의 전반적인 주가 오늘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죠. 자, 반면에 1분기 호실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의 신화를 입증해낸 삼양식품의 주가 또 반대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로 장식된 그럴듯해 보이는 투자 전략들 참 많은데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목적을 잘 달성하고 그걸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면 주가는 결국 간다. 이 명쾌한 진리를 입증한 거 아닌가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도 내일 잘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